결혼식 다음날 아침 초인종 소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34살 여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군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속을 얼마나 끓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소개로 만났는데 다름 아닌 저희 아빠가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친구도 회사 동료도 아니고 친정 아빠가 나서서 남자를 소개해 준다니 좀 우습죠. 저도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아빠는 그 사람에게 큰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서현아, 요즘 만나는 남자 있냐? 없어.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남자는 무슨. 그럼 아빠가 한번 소개해줘도 되겠네. 됐어. 부담스러워. 이 사람이 아빠한테 큰 신세를 진 사람이야. 딱 한 번만 만나봐. 궁금해서 여쭤보니 몇 달 전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어깨를 크게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안 될 뻔한 걸 이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줬다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작은 하도급 업체에서 평생 현장 반장으로 일해 오셨는데 사고 당시 공사 현장 원청 업체에서는 아빠의 부주의라며 산재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공상 처리로 적당히 합의를 종용했었습니다. 당장 치료비와 생계비가 막막했던 아빠는 발만 굴리고 계셨죠. 그때 태민 씨가 노무사로서 법적 절차와 현장 안전, 수칙 위반 정황을 꼼꼼히 조사해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오가며 아빠 사건을 맡아 끝까지 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빠는 정당한 산재 보상과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었고 그때부터 아빠에게 태민 씨는 단순한 노무사가 아니라 집안의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아빠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 결국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날 제가 회사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40분이나 늦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퇴근길 차편까지 엉키면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첫 만남부터 이렇게 늦었으니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싶어 안절부절 못했죠. 숨을 헐떡이며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민 씨는 창가 자리에 정갈하게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이 갑자기 생겨서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퇴근길이라 길도 많이 막혔을 텐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일단 앉아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첫 만남부터 늦어서 기분이 상했을까 눈치를 살폈는데 태민 씨는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제 걱정을 먼저 해주더군요. 차분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훤칠한 키, 서글서글한 인상까지 아빠 말이 허풍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저인데도 태민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준 덕분에 그 자리에서만큼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태민 씨는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뭘 좋아하고 뭘 불편해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피곤한 날에는 말없이 집 앞까지 찾아와 좋아하는 디저트를 쥐어주고 가기도 했고 데이트 장소도 늘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나 산책로로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 두었죠. 선물을 골라도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20대 내내 연애에 대이고 결혼에 회의적이던 저조차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귄 지 9개월쯤 됐을 때부터 저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빠가 태민 씨를 사위처럼 챙기며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나 뿌듯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태민 씨, 요즘 신혼집 매물 많이 나온다더라. 우리도 나중에 어디서 살지 생각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글쎄, 조금 더 만나면서 돈 모으면 더 좋은 데 들어가지 않겠어? 차근차근 준비하자. 그렇긴 한데 우리 나이도 있잖아. 나 30이고 태민 씨는 35인데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고생하더라고. 꼭 좋아 보이지만도 않고 지금처럼 서로한테 집중하면 안 될까? 제 예상과 달리 태민 씨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일 핑계를 댔습니다. 사귄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성급한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매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에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군요. 남들은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미래를 그리는데 태민 씨는 저를 자기 부모님께 인사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2, 태민 씨는 37. 37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태민 씨는 결혼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고 여전히 저를 부모님께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연인처럼 데이트하고 달콤한 말을 건네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만큼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나이만 먹고 헤어지기라도 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나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아빠도 식사 자리에서 태민이가 요즘 바쁜가 보구나. 결혼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냐 하며 슬슬 걱정스러운 얼굴로 퇴근하기 시작하셨고요. 더는 이렇게 미지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싶어 결국 저는 태민 씨한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부모님께 인사시켜 주든가 아니면 우리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나도 더는 지쳐서 못 기다려. 알겠어. 서연아, 나도 정리할 게 좀 있으니까 3일만 기다려 줄래?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되지. 무슨 정리를 3일씩이나 해? 도대체 나한테 숨기는 게 뭔데?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나 믿어줘. 3일 뒤에 꼭 정리하고 연락할게. 어렵게 용기 내서 던진 이별 각오의 말이었는데 또 기다리라니 속이 타들어갔지만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지난 3년이란 세월이 도대체 뭐였는지 머릿속이 복잡해 잠 한 움큼 제대로 자지 못했죠. 정확히 3일째 되던 저녁, 태민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집 앞이야. 잠깐 나와줄래? 부랴부랴 뛰어나간 저를 향해 태민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시켜서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확신이 섰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그 순간 3년간 가슴속에 얹혀있던 서운함과 의구심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드디어 이 사람도 결심을 내렸구나 싶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늦어진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빠르게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주말에 찾아뵌 시부모님도 무척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우리 아들이 37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가서 평생 혼자 살려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바른 며느리를 데려왔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시아버지 역시 든든한 사교성으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빠도 흡족한 얼굴로 태민 씨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아빠와 태민 씨는 술이 거나하게 취하도록 마셨는데 일찍 아내를 여의고 아들 없이 저 하나만 보고
외롭게 살아온 아빠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화색이 돌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맞았다고,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아빠가 제 손을 태민 씨에게 넘겨주며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신혼여행은 둘 다 업무가 바빠 멀리 가지 못하고 제주도로 사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낮에는 예쁜 카페도 가고 바다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쉬고 있을 때 태민 씨 핸드폰이 진동이 아니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속 울려대는 걸 봤습니다. 누구야? 아까 저녁 먹을 때부터 계속 전화가 오네. 아, 회사 후배. 내가 담당하던 급한 노동사건 서류 관련해서 자꾸 물어보네.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태민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화를 받으러 발코니로 나갔다. 들어오는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연신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중요한 업무 때문이거나 결혼 준비로 다들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삶을 집어삼킬 비극의 첫 번째 신호였는데 그땐 그걸 알아챌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됐다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그 다짐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신혼집에 짐을 풀었던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딩동 딩동. 아침 일찍부터 벨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누구지? 아빠가 벌써 오셨나? 아니, 내가 나가 볼게. 태민 씨가 현관으로 나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억눌린 고함과 함께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가 보니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처음 보는 여자가 현관에 서 있더군요.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저는 태민 씨의 숨겨진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이렇게 끝낼 줄 알았어? 연락 다 차단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일 줄 알았냐고. 채원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나가지 못해? 8년이야, 8년. 나랑 8년 동안 만나면서 온갖 수발 다 들게 해놓고 저 여자한테는 내 존재조차 말도 안 했지? 내 청춘 돌려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는 저에게 여자는 더 이성을 잃고 악에 바쳐 온갖 막말과 욕을 퍼부었습니다. 8년 동안 자기가 태민 씨 노무사 시험 공부할 때부터 뒷바라지했고 결혼 이야기 나올 때마다 태민 씨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저와 결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민 씨는 당황해서 그 여자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강제로 밀어냈고 저는 태민 씨의 그 낯선 모습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의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망연자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를 쫓아내고 들어온 태민 씨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진짜 미안해.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인데 이미 다 헤어진 사이야. 근데 저 여자가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야. 정말 미안해. 8년이면 나 만나기 훨씬 전부터잖아. 내가 3년 만나는 동안에도 계속 만났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정리된 사람이니까. 너랑 결혼하려고 완전히 끊어냈는데 저 여자가 미쳐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하는 말 절대 믿지 마.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신혼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파경으로 끝낼 수는 없다는 두려움이 더 컸죠.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걸 걸어버린 저는 속으로는 의구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알면서도 그의 눈물 어린 거짓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풍 같은 날이 지나고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다시 평탄해 보였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시부모님,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생활, 무엇보다 딸 하나 잘 살길 바라며 허허 웃으시는 아빠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지만 딱 하나,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편에 대한 믿음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밤늦게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거나 회식이 있다고 조금만 늦어도 저는 속으로 온갖 의심을 키웠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한 티를 내거나 추궁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일인가 싶어 괴로웠지만 한번 금이 간 마음은 제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차갑게 부딪히던 신혼 초, 결혼 전부터 저를 누구보다 걱정해주던 오랜 친구 지수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서연아, 나 사실 너한테 이 말을 해야 할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너 결혼식 전에 태민 씨 예전 여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연락받은 적 있어. 너한테 말할까가 하다가 괜히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앞두고 큰 분란 만드는 것 같아서 말 못했거든. 그런데 요즘 너 얼굴도 창백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때 말 안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너무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나만 까맣게 속고 있었구나 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결혼식을 치르고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어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서로 날을 세우며 칼날 위를 걷듯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늘 제 곁을 버틴 목처럼 지켜주시던 아빠가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 낙하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 돌아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위 자랑을 하며 정정하시던 아빠가 차가운 장례식장에 차갑게 누워 계신 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와 슬픔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든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 제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진짜 지금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노동위원회 중요 심판 사건이 하필 오늘이랑 겹쳤어. 내가 안 가면 의뢰인한테 엄청난 손해가 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혼자 키워준 우리 아빠 장례식인데 그깟 일정이 뭐가 중요해. 당장 취소하고 와. 이번 건 놓치면 나 회사에서 승진도 물 건너가고 매장돼. 나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조금만 이해해줘. 일 끝나는 대로 바로 달려갈게. 이해? 이 상황에서 이해라는 말이 나와? 이번 일 끝나면 당신이랑 나 진짜 끝이야. 이혼이야. 가족이라고는 저와 아빠뿐이었는데 그 넓고 쓸쓸한 빈소를 저 혼자 지켜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생전에 아빠가 현장에서 워낙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발이 넓었던 터라 남모르는 아빠의 현장 지인분들과 동료분들이 찾아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간은 제 슬픔과는 상관없이 무심하게 흘러 발이 나는 날이 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라 받지 않았더니 이틀째부터는 무슨 배짱인지 그마저도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다행히 자식 잘못 키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시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저 대신 온갖 절차와 하객 맞이를 챙겨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아빠의 관을 옮겨 화장터로 이동하던 운구차 안.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자. 지쳐있던 저는 차 창문에 머리를 대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멈추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 화장터로 가기 전 잠시 들른 휴게소였습니다. 답답한 몸이나 풀 겸 잠시 내려 걷던 중 저쪽 주차장 구석에 낯익은 하얀색 중형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편 차였습니다. 차 번호판 끝자리 387. 매일 같이 보던 번호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분명 중요한 심판 업무 때문에 지방 출장 가 있어서 못 온다더니 왜 장례 행렬이 지나는 이 휴게소에 차가 있지. 이상한 예감에 전화를 걸려던 순간 뒤따라 내리신 시아버님이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서현아, 왜 여기 멍하니 서 있어? 어디 몸이 안 좋니? 아버님, 저기 저 주차되어 있는 차 태민 씨 차 같은데 맞죠? 태민이 차? 아니, 이 녀석이 아비 전화도 안 받고 잠적하더니 왜 여기에 따로 와 있어? 시아버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가 나신 시아버님은 성큼성큼 남편 차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뒤따라갔죠. 시아버님이 차 문고리를 잡아 흔들렸지만 안에서 잠갔는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시아버님은 주먹으로 차 창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놀랐는지 차 안에서 갑자기 시동이 걸리더니 차가 급하게 출발하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아, 너 당장 안 나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시아버님이 차 앞을 막아서자 결국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남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죠. 이 자식이 정말 미쳤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벼락 맞을 놈. 아버지, 진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서울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지방 출장 가는 길인데 하필 여기서 마주친 것뿐이에요. 노동위원회 심판이라며. 심판정이 이 휴게소에 있어? 내가 지금 내 회사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봐야겠다. 만약 너 거짓말한 거면 넌 오늘부로 내 자식도 아니야. 시아버님이 휴대폰을 꺼내 드시자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화장이 짙은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내렸습니다. 차 안에서는 짙은 여자 향수 냄새와 함께 양주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누구니? 같이 출장 가는 회사 사람이야? 네, 회사 동료예요. 같이 지방 중요한 출장 가는 길이었어요. 동료끼리 같이 출장 가는데 왜 부모가 두드리는데 문을 그렇게 안 열고 도망치려고 해? 그건 지금처럼 어르신들이 오해하실까봐 그랬죠. 시아버님이 기가 차다는 듯 여자를 향해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우리 며느리 얼굴 보이죠? 사정이 이런데 동료라는 핑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인어른 발인하는 날에 이러고 있는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폭발했죠. 저는 근처 화단에 놓여있던 큼직한 빨간 벽돌을 집어들어 남편 차 옆 유리를 향해 온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 파편이 튀었고 남편과 여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진짜 인간도 아닌 쓰레기야. 그때 그 여자 말을 들었어야 했어. 우리 오늘부로 끝이야. 당장 이혼해. 서연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제발 남들 다 보는데 그만 좀 의심해. 의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에 어느 회사가 장인 발인 날 아침에 지방 출장을 시켜? 이 차 안에서 나는 양주 냄새랑 향수 냄새는 뭔데? 당신들이 휴게소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휴게소 주차장에 모여든 조문객들과 지켜보던 사람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들 참 대단하네. 어떻게 장인어른 발인하는 날에 저렇게 여자를 끼고 놀러 다녀. 사람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나. 며느리만 불쌍하지. 남편은 사람들의 쏟아지는 비난과 시아버지의 호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아빠의 운구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장례를 무사히 다 치른 뒤 저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곧바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바람이 아니라 오해라며 집 앞으로 찾아와 매달렸지만 이미 남아있던 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 남편과 휴게소 차 안에 함께 있던 그 여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름은 유진 씨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잠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요. 할 말 있으면 법원을 통해서 하세요. 태민 씨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들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바람피운 당사자가 피해자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니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졌지만 무슨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3의 카페에서 나가봤습니다. 유진 씨는 뻔뻔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태민 씨하고 오래전부터 만나던 사이였어요. 태민 씨가 서연 씨랑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는 금방 정리하고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자꾸 이혼이 늦어지고 유두리 없게 굴길래 저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태민 씨가 그쪽한테 매달리면서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하는 거 진짜 반성해서가 아니에요. 이혼 소송으로 가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크게 뜯길까봐 최대한 위자료 덜 주려고 계산해서 연기하는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당신도 상간녀 소송 피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말하면 본인한테도 불리해질 텐데요. 이렇게 지루하게 질질 끄는 것보단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는 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현금으로 5천만 원 드릴게요. 이 정도면 서연 씨 입장에서도 충분히 보상받으시는 거라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대신 태민 씨한테 위자료 청구하지 마시고 이혼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돈으로 제 아빠의 죽음과 제 인생을 같이 매기려는 그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 목숨값 가지고 흥정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 다 부숴놓고 5천만 원 내밀면 내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확실하게 매듭지고 싶었어요. 태민 씨한테 기대할 거 없다는 거 알려드리려 한 겁니다. 어이는 없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유진 씨가 건넨 돈 봉투와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돈을 정말 받아서 증거로 써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며칠을 밤새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편과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이혼해주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뻔뻔하게 저와 아빠를 속였는지, 그가 다니는 직장과 사회에서도
그 가식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근무하는 대형 노무법인의 가장 분비는 출근 시간에 맞춰 사무실 로비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간 휴대용 모니터와 스피커를 로비 중앙에 설치하고 그날 휴게소에서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유진 씨가 대치하며 벌어졌던 소동을 찍은 영상과 유진 씨가 5천만 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던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모니터 아래에는 커다랗게 붉은 글씨로 종이를 붙여놨죠. 불륜 및 장인 발인날 외도 노무팀 오태민 대리. 출근하던 직원들과 같은 건물 입주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영상을 흥미롭게 보기 시작했고 로비는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과 관리 직원이 달려와 모니터를 치우려 했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출근하던 남편이 이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엄연한 회사야. 아무나 들어와서 이러는 데가 아니라고. 왜? 집에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 땐 언제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한 줄 알아서 큰 소리부터 치네? 당신 정말 미쳤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서 나 매장시켜야겠어? 미친 건 당신이지. 왜? 당신은 장인 발인날 여자랑 놀러 다니면서 장례식장에 얼굴도 안 비춰도 되고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도 못 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주변에 모여든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이 저희의 대화를 듣고 모든 내막을 알아버렸습니다. 평소 바르고 신사적인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던 남편이 장인어른 발인날 상간녀와 여행을 가고 와이프를 속였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에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다니는 노무법인 내부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군요. 영상 속 여자가 누군지 처음엔 몰랐지만 알고 보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노무 보조 직원 유진 씨였습니다. 사내에서 가정 있는 상사와 미래를 즐기고 심지어 장인 발인날까지 함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진 씨의 사내 입지 역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로부터 2달가량 더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과 유진 씨와의 대화 녹취, 그리고 휴게소 사건 증거를 제출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조금이라도 안 주려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러던 중 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노무법인 측에 남편과 유진 씨의 품위 유지, 위반 및 사내 불륜 행실을 정식 내용 증명으로 알렸습니다. 도덕성이 생명인 노무사 자격으로 이런 불륜과 폐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고객들의 노무 상담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요. 법인 대표와 담당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들려온 소식은 상간녀 유진 씨의 본가, 부모님에게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큰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부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딸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 일로 유진 씨와 남편도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 끝에 결국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당했고 이혼 후 직장과 명예, 연인까지 모두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이혼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기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 방에서 마주 앉으신 어머님은 숟가락도 들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시며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아, 사실 나 너희 결혼 전에 채원이라는 애한테서 전화 받은 적 있어. 태민이랑 아직 완전히 정리 안 됐다면서 울고불고 전화했었거든. 근데 이미 너희 양가 인사도 다 끝내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라. 괜히 내가 얘기 꺼내면 다 무너질까봐 태민이한테만 조용히 불러서 물어보고 넘어갔어. 태민이가 이미 옛날에 끝난 사이라고, 저 여자가 미쳐서 저러는 거라고 하도 확신에 차서 말하길래 나도 내 자식 말만 믿고 그런가 보다 했지. 미안하다, 서연아. 그때 내가 이기적이었다. 너한테 사실대로 알렸어야 했는데 내 욕심에 너를 그 지옥으로 밀어넣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며 복잡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려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식을 믿고 싶었던 어머니의 어리석은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긴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때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어도 저는 태민 씨를 너무 믿어서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제 팔자였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에게 마지막 미안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다. 정말 볼 낯이 없구나, 서연아. 아버님, 두 분은 저한테 진짜 친부모님처럼 잘해주셨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그놈 다 잊고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살아라. 그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고생 많았다. 두 분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며 저도 참았던 눈물을 함께 많이 흘렸습니다. 친정엄마 없이 자라 부모님의 정이 그리웠던 저에게 시부모님은 잠시나마 따뜻한 가족 같은 존재였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의 이기심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인연이 물거품이 됐다는 게 가슴 아팠더군요. 그래도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었기에 이혼이 확정된 날 시어머니의 연락처도 차분히 정리해 지웠습니다. 문득문득 생각나면 마음만 아플 것 같았고 전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서류에 최종 도장이 찍히고 법원 문을 나서던 날, 법원 앞 나무 그늘 아래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친구 지수였습니다. 결혼식 전부터 진실을 두고 홀로 고민하며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친구였죠.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우리 오랜만에 다 잊고 어디 훌쩍 떠날까? 어디로 갈까? 바다 보러 가자. 너 탁 트인 바다 좋아하잖아. 그렇게 지수와 함께 강릉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밤바다에 서서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억울함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을 실컷 쏟아내고 나니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간 듯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더군요. 지금은 그 아팠던 날들을 잊고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필라테스와 요가를 시작해서 열심히 체력을 되찾는 중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지쳐 보였던 게 싫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싶어 시작한 운동인데,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정돈되고 요즘은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자 에너지가 됩니다. 짧았던 결혼 생활 동안 남들은 평생 겪지 않을 큰 파도를 맞았지만 아직 제 인생은 길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이혼이라는 비싼 경험을 치렀지만 당당하게 제 삶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상처받지 마시고 늘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소중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